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코코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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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와 트렌드에 빠삭한 앤서입니다. 경제와 IT를 사랑하는 김범래입니다. 요즘 세븐틴이 좋은 안내입니다. 하이브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 세븐틴도 하이브예요? 들어갔잖아. 플레디스 인수됐어요. 인수됐잖아.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뭐 어쩌다 보니 세븐틴도 하이브더라고요. 하이브 혹시 주주 아니세요? 맞아요. 오, 안 그래도 더 살라고요. 세븐틴의 미래를 보고. 애사심.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좀 라떼 취급 덜 받게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뭐 좀 어쩔 TV 저쩔 TV 이런 거 가르쳐드리면 참 재밌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라떼인 척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라떼 취급을 안 받고 싶어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라떼인 것 같아. 맞아요. 나는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젊은 분들과 잘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더 멋있는 것 같아. 그 약간 그렇긴 하지. 근데 진짜로 앞으로 만날 10대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정보를 오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얼마 전에 발표된 2022년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뭐 유행어 이런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고등학교에 문과, 이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로 탐색은 토요일 CA 시간에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 CA를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오늘 브리핑 들으면은 2000년대생들 만났을 때 조금이나마 덜 옛날스러울 수 있다. 이과 문과가 없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그래도 그 선택 과목을 통해서 약간 나눠지지 않아요? 아닌가? 그리고 현재 학생들은 지금 문이과가 있잖아요. 문이과가 들어보세요. 네네. 한번 오늘 브리핑을 들어보는 걸로. 중요한 회차입니다.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은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관문부터 들어갈게요. 네. 퀴즈. 지금 학생들은 몇 차 교육과정을 밟고 있을까요? 몰라요. 난 내가 몇 차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몇 차였어요? 지금 학생들이 12차인가? 11차인가? 아닌가? 사실 숫자로 차수 세는 교육과정은 7차에서 끝났습니다. 진짜? 그럼 어떻게 세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막 우리 다음 8차 아니야? 막 이랬었잖아요. 가불병정으로 세나요? 진짜 개올드에 미쳤어. 저 못하겠어요. 이 라떼들이랑. 이렇게 정식으로 따지면은 2007년에 마무리된 7차 교육과정 이후로는 수시 개정체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5, 6년 주기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개정되던 교육과정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완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2000년대 후반부터 기술이나 사회 이런 것도 다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고 몇 개년에 걸쳐서 발표를 하는 게 비효율적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내부적으로는 막 이번에 11차다, 12차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대대적으로 하면은 그게 사람들 뇌리에 더 많이 남아가지고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바뀐다라는 인식을 심어줘가지고 차수를 폐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뭐 2009개년도, 2015년도, 2022년도 발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답이 없는 문제였네요. 네네. 뭐야? 여튼 저희 같은 경우에는 7차예요. 7차 교육과정 체제 아래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이 7차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들이 2002년에서 10년도 사이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세대이기 때문에 폭이 좀 넓어요.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도 여기에 속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 얘기를 좀 해보자면 7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로 따지면은 내신 9등급제 상대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된 교육과정이고요. 본격적으로 문이과의 구분을 폐지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근데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닌데? 나 학교 다닐 때 문과, 이과 엄청 확실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교육 과정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이과 구분을 이때 폐지를 했고요. 개인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선에서 수학 과목에서 수학 1을 선택하냐, 2를 선택하냐, 그리고 선택 과목을 인문 사일 계열을 선택을 하냐, 자연과학을 선택을 하냐 이런 선호에 따라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문이과를 나눠서 수업을 한 거죠. 근데 뭐 사실 대학에서 수능에서 응시한 과목이랑 이수한 교과목에 따라서 문이과를 나눠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교수 방식의 틀에서 뭐 혁신이 우리 때 이루어졌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했었죠. 그래서 이 7차 교육과정 이후로는 창의, 인성교육을
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가지고 창의 체험 활동을 확대한 게 2009년도 교육과정이고 이 다음으로 큰 업데이트가 있었던 게 2015년도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수능을 치른 친구들이 이 2015년도 과정 아래서 교육을 받았던 세대고요. 중학교 1학년을 시험 없이 보내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점이 이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전체 학생들이 이수하게끔 하면서 학습 편향성을 융화한 거랑 동시에 7차 교육과정에서 거의 우리 때는 허울에 가까웠던 이 문이과 통합을 대입과정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수능 수리 영역에서도 문이과 나누지 않았고요. 동일한 공통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 안에서 선택 영역만 선택하게끔 한 게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아직도 이제 응시한 과목에 따라서 학생들을 받는데 문과 계열 대학에서는 아예 선이 없대요. 뭘 선택을 했든 내가 뭐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했든 기하를 선택을 했든 미적분을 선택을 했든 문과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과학 과목을 선택을 했어도. 근데 자연 계열이나 공학 계열은 이해가 돼요. 사실 뭐 기계과를 지원을 했는데 물리 1, 2를 하나도 안 했다. 물리 1, 2는 있나 근데? 어쨌든 물리를 안 좋아해서 혹은 어려워해서 물리를 안 배웠다. 사실 그런 학생은 학교 입장에서 안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면 더 고생을 해요. 왜냐면 일반 물리, 대학 물리를 바로 시작할 텐데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다 안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좀 어그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흐름 속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등장한 게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고교 학점제? 그러면 잠깐만 지금 그 문이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네. 몇 학년까지 이것도 아니고 지금 고3 애들도? 응, 문이과 없어요. 선택 과목으로 있는데. 수능을 보는 거구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나눠서 반을 나누는 거죠. 저희 때도 공식적으로 교육과정 체제 안에서 문이과를 나누지는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입을 했으니까 학교에서 문과, 이과 나눠가지고 그렇게 반을 형성을 해서 정체성은 있는 거지. 나는 그치? 문과야, 그러니까 난 이과야. 우리 때랑 지금 똑같은 거인 거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다른 게 뭐죠? 근데 대신에 이제 대입할 때 우리 때는 막 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 내가 국어 국문학과에 지원을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수학 1, 2 하는 건 상관없다 쳐. 뭐 과학은 안 하고 사회를 선택을 해야지 국문과를 갔다. 이런 식으로 대입에 들어갈 때 네. 기준을 세워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문과 이과가 확실하게 나눠진 게 있지만 네.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해도 국문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과 출신이어도 우리 때는 교차 지원을 해야만 그치. 이과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문과 출신이라면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고 문과든 이과든 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상황인 거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는 고교학점제. 근데 이 고교학점제는 들었을 때는 딱히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름만 들으면 어떤 것 같아요? 어쨌든 과목을 이수를 해서 얼마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그 과목을 이수를 해서 학점을 채워서 학점을 어느 정도 채워야 졸업을 할 수 있다. 맞아요. 대학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대학화 된다라는 거는 전문성 같은 게 좀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미국 하이틴 로맨스 이런 거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막 사물함 앞에서 너 다음에 뭐 들어? 나 이거 들어. 너도 이거 들어? 이러면서 막 친해지잖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딱 지금 듣기만 해도 장단점이 벌써부터 막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듣고 싶네요, 좀 네. 더.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선택학습을 하자고 이야기가 나온 거는 7차부터 나왔대요. 근데 이거를 정말 학점제로 제대로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올해 2월에 처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초에 나온 건데 지금 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난 11월 24일에 교육부에서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 총론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2월에 발표하기로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을 할 거고 그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운영할 거다라고 했는데 뜯어보니까 이게 말이 시범운영이지 사실상 2023년 기점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시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의 80%, 23년도에는 95%, 24년도에는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고등학교 다시 다녀보고 싶다. 그 뭐 친구들끼리 과목 맞춰가지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당장 내년에 입학한 친구들부터 이 학점제의 맛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이 되냐면은 일단 예상하고 있으실 것처럼 필수 공통 과목은 당연히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뭐 수학, 뭐 국어, 뭐 영어, 한국사, 그리고 뭐 기본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학 기본이랑 사회 기본들.
다 맞아요. 한문은 없을 것 같고. 한문 요즘 안 배운 지 꽤 됐을걸요, 애들? 지금 말한 게 다 끝이고 통합사회 통합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기에 과학, 탐구, 실험. 실험. 실험 수업까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똑같이 필수 이수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외의 선택 과목들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진로나 자기 흥미에 맞춰가지고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학점이 누적돼서 총 192학점이 되면은 비로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갑자기 많아졌어.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요? 이거는 지금 얘기할 거고 범례님은 무슨 그 대학 같은 경우는 그 F를 받거나 어쨌든 그 과목을 이수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대학교가 분명히 4년제인데 6년, 7년 다니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고등학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볼게요. 질문을 왜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혹시나. 네, 선택 과목은 어떤 식으로 있냐, 안느님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면은, 일단 국영수사과 공통이수를 다 마치고 나면은, 이 국영수사과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심화학습, 진로 연관학습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 안에 있는 선택 과목 중에는 주제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이런 게 있고, 수학에는 실용통계, 인공지능 수학 이런 게 있고 영어에는 영미문학 읽기, 실용영어, 사회에는 도시의 미래탐구, 국제관계의 이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이런 게 있고요. 약간 다 대학 교양 수업 같네. 맞아. 과학도 역학과 에너지, 세포와 물질대사, 기후변화와 환경 생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례님이 말한 것처럼 대학교 교양 수업 제목들 같기는 해요. 근데 그냥 문이과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에 넌 문과로 가 하면 이제 거기서는 사회 그 심화 수업만 듣고 과학 안 듣고 이렇게 가겠지 뭐. 그렇긴 근데 하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좀 고등학교 때 생활의 불만 중 하나긴 했어요. 솔직히 이과를 다니면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세계사를 배울 일이 없어요. 그 태백산맥 페년상 이후로 아무것도 안 배운단 말이야. 오, 많이 알고 계신데? 그 1학년 때 배우잖아.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배울 기회가 아예 없고 뭐 내가 혼자서 공부할 만한 토픽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선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딸린다는 게 아니고 입학을 해야 되겠잖아요. 대학 입학을. 결국엔 입시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학생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학하는 애들끼리, 사회하는 애들끼리 경쟁할 시간도 모자란데 나는 교양을 쌓기 위해 과학도 좀 들어볼까? 그리고 학점 망하고. 그럼 누가 선택하겠어요, 이거를? 그런가? 근데 뭐 흥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수능을 보는 과목은 정해져 있지만 그 학점으로 들을 수 있는 과목은 수능의 선택지보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훨씬 사실, 많은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그러니까 3년간 듣는 과목들이잖아요. 필수를 빼고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뭐 이과를 지망하고 있고, 물론 문이과에 구분이 없겠지만, 이과를 지망하고 있고, 물리, 화학, 생물로 수능을 볼 거지만, 나는 세계 역사가 궁금하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는 그렇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제인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안느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계사를 수능으로 보진 않겠지. 수능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학점제면은 결국엔 점수가 매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수시제도에 이런 게 생긴다? 과학 뭐 특정 몇 개 과목 이상 몇 점 이상 이수한 사람들 최저 등급으로 잘라가지고 그 위에만 보는 애들, 잘 보는 애들 데려간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세계사를 듣겠냐요. 과학을 들어야 될 시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능을 차치하더라도 그 3년간의 여정이 다 기록이 남을 텐데 답답하다. 그냥 갑자기 고등학생 된 기분 됐어, 갑자기.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가. 그런 거 있잖아. 사실 뭐 저희도 대학 가면은 많은 학생들이 교양 과목을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들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모든 학생들은 학점 받기 쉬운 거, 그리고 시간표 예쁘게 짜이는 거, 교수님 유명한 거, 이런 거밖에 안 듣죠. 그치. 학점 잘 주는 교수님 쫓아다니고. 제가 아까 생각했던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게 학점을 이수한다는 건 어쨌든 평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라고 할까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못한다의 그 기준이 사실 학교마다 다르고, 똑같은 과목으로 교육과정을 짰어도 뭔가 지역의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복불복에 따라 그 기준이 좀 달라질 텐데, 그런 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만약 그것 때문에 3년 안에 졸업을 못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페논페 아니야? 어려운 말 쓰지 마. 페논페. 우리만 패스논패스라 했나? 패스논 페일이라 그랬나? 저희는 패스논패스. 근데 그런 식으로 PF로 가지는 않고요. 절대평가 방식으로 가는데 이 얘기도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국영수 중심 과목 외에도 논리학이나 뭐 심리학, 종교학 이런 인문 교양 과목이나 창의 경영, 지식재산 일반 같이 약간 MBA 이수 과목 같은 그런 독특한
독특한 과목도 있고 이 외에도 예체능 계열별로 뭐 굉장히 세부적인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진로가 있으면은 고무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재밌겠다. 부럽다. 근데 아까 범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학생 개인이 원하는 만큼 그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수업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열릴 만큼의 학생이 안 모일 수도 있고 소도시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간다고요? 이 학교들이 꿀을 빨라고 작정을 했구만. 아니야. 이것도 잘못된 소리냐, 편견이야 진짜. 지금. 저는 아니요. 저 온라인은 오프라인만큼의 그 학습질이 안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당연하지. 이게 기사를 통해 봤는데 물 학습의 질은 모르겠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온라인이 더 힘들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내가 있어요. 왜 그걸 꼼수야. 온라인이 더 힘들다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오프라인을 줄여가려는. 지지익선의 견해는 아닙니다. 네. 아니면은 인근 학교들이랑 거점 교육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공유 오피스처럼 그 별도의 오프라인 수업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식으로도 수요를 메꿀 계획이라고는 하고요. 또 하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게 성적 산정 방식인데 성적은 지금처럼 9등급 안에서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은 수강생 수가 적은 수업일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기존대로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를 하되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평가제로 전환될 예정인데 패스논 패스는 아니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 등급이 매겨지고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일 때는 이수 기준을 통과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과목을 미이수한 걸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F 받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희 때는 그래도 막 학업 태도가 안 좋아도 아니면은 수업에 많이 빠졌어도 수업 일수만 채우면은 졸업은 무조건 시켜줬잖아요. 근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은 미이수 과목이 많아지게 되면 아예 졸업 요건이 성립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막 영화에서 봤던 유급생 그쵸? 낙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의 쓴맛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자율성을 주는 동시에 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감도 심어주는 관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네 큰일 났다. 지금 듣는 학생들이 있다면 진짜 어떡하냐? 근데 뭐 지금 발표 난 거니까 실제로 그거 적용을 받는 고등학생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걸 도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못한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못한다. 그러면 또 개정안이 나오려나?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아니면 졸업률을 높이겠지. 연끌해가지고. 일단은 2025년도까지는 이렇게는 안 하고 평소처럼 성과 평가를 하고요. 그때까지는 그 논패스 하는 친구들 있죠. 그 미이수하는 친구들은 따로 보충을 해준대요. 그런 식으로 2025년까지 메꾸지만 그때부터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 쌤들이 좀 더 힘들어지는 동시에 그래도 교권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아이가 뭔가 학업에 성실하지 못해서 미이수가 나왔어. 미이수가 나오면 부모님이 달려가서 우리의 인생 망치는 거 책임질 거냐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꾸역꾸역 이수로 바꿔주고 막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거 올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극 자체가 한 10년 전에 드라마에 나오는 알죠? 그 상황극을 산정하시는 것 같아요. 왜? 너무 올드해요 지금 이 상황이. 학부모의 그 컴플레인은 지금이 더 심하지 않아요? 심하죠. 뭐 예나 지금이나 심하긴 한데 근데 요즘 선생님들도 젊은 쌤들이 많아서 예전만큼 그렇게 뺨맞아도 뭐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K컬처에 너무 절여져 있다. 그러니까 약간 10년 전 K컬처. 아무튼 뭐 이 학습 과정이 이렇게 바뀌면 지금과 같은 2학년 4반, 뭐 3학년 1반 이런 반체제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고 하고 담임 선생님의 역할도 이거랑 맞춰서 조금씩 바뀐대요. 그래서 한 선생님당 10명에서 15명 정도 학생을 분배를 해서 진로 상담이나 학습 관리 이런 거를 맞춤으로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될 예정인데 담임 선생님보다는 약간 멘토링에 가까운 느낌이 나기는 하죠. 당연히 대입 체제도 변경이 될 건데 대입도 당장 바뀌진 않고요. 2025년도에 입학하는 입학생 기준인 2028년도 수능부터 새롭게 개편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학생들 자율성을 확대하고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진로 트랙을 존중해준다. 이런 점에서는 나쁠 게 없으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거의 없기는 한데요.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결국에 인프라 문제.
그러니까 학생 수나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 대도시에 비해서 당연히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할 기회가 없고, 솔직히 이제 안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해도 수업의 질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교육열이 수도권으로 더 많이 몰릴 수도 있다라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선택 과목이 늘어나는 만큼 그 과목에 전문성을 지니는 교사들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고교 학점제가 원활하게 시행이 되려면은 특수 과목에 대한 지식이랑 교수법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지금보다 8만 명 더 필요하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학생 수가 저출생으로 줄어들고 이미 뽑아놓은 교사는 많고, 제가 최근에 이제 지인분한테 듣기로는 지금 임용고시를 통과해도 발령이 안 난대요. 그치. 교사가 안 필요해서. 그래서 발령대기인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거의 해법을 같이 찾은 게 아닌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런가? 그래서 본인이 원래 담당하려고 했던 교과목이랑 약간 다른 느낌으로 교육을 다시 받아가지고 선생님을 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현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긴 하다고 하고. 아, 그런 분들은 제가 학창시절에도 있었어요. 저는 저는 약간 그런 편견이 있거든요. 교사와 강사의 역량 차이? 저는 좀 그런 편견이 있어요. 교사분들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듣는 내용은 살짝 강사들이 더 필요한 체제인 것 같아요. 교사보다는. 아, 지금 딱 대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대학은 전문 강의가 뜨면 강사분이 오시잖아요. 전문 강사분이 오시잖아요. 기업체에서 오시든 아니면 어느 연구기관에서 오시든 한 학기를 맡아줄 강사님이 오시는데, 약간 그런 체제가 더 어울릴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능력 면에서도 사실 저는 교사와 강사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강사는 인성 지도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그럴 의무가 없고, 근데 교사들은 그런 의무가 있죠. 근데 점점 담임의 역할은 작아져 갈 거고, 필요해봤자 진로 탐색이나 진로 상담을 얼마나 더 잘해주냐, 그리고 내가 맡은 수업을 얼마나 더 애들에게 잘 설명해주냐라는 건데, 솔직히 아이들이 사설 인강 맨날 듣고 비싼 학원 가서 맨날 수업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사들이 다 있는데. 좀 그런 맥락이랑 좀 일맥이 상통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게 아무리 체제를 바꾼다고 해도 우리 사회 내에서 되게 뿌리 깊은 학벌주의가 안 바뀌면은 어떻든 간에 기형적인 사교육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과목을 이렇게 해도. 다음 얘기 제가 한번 발제로 학벌주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학벌주의에 찬성하거든요. 뭐라고? 학벌주의에 찬성합니다. 소신 발언. 예. 근데 학벌주의를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학벌주의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게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안내님이 학벌주의에 찬성한다는 것도 막 그렇게 욕먹을 얘기는 아니에요. 왜 욕을 먹을 거라 생각하시죠? 최근에 이제 나 욕먹을 얘기인가 이거? 학벌주의를 폐쇄하자는 쪽에 약간 분위기가 있잖아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도 다 그런 거잖아. 블라인드 면접에서 학교를 가리자, 출신지를 가리자,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기조 안에 있는 건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가 100년 정도 세상을 이끌었거든요. 그런 얘기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왜 엘리트주의가 100년간 세상을 이끌었는데 지금은 그 엘리트주의, 화이트 칼라의 그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정규 발제 다음 편 예고를 이렇게. 어차피 절반은 토론이 될 텐데 여러분들도 아마 뇌를 단단히 붙잡고 오셔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지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학습 현장을 미리 인지를 하는 게,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꼰대 세대가 됐을 때 그때 맞이할 젊은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고, 저처럼 이렇게 학생을 전혀 만날 일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